이번 세션은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바란다 해가지고 뭐 오전에 이제 그 과학적 연구에 관해서 이제 좀 더 전문적인 그 토론 세션이 있었는데요. 그거와는 조금 좀 다른 결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8월 5일자로 이제 통합 개인정보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이제 과거와 달리 행안부나 방통위의 분산된 권한이 아니라 단일한 권한을 가지고 뭐 금융부나 하나는 별개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단일한 권한을 가지고 출범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요새 뭐 언론 그 지상위를 봐도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쪽은 기업에서 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에서 또 전문가들은 전문가들 각자의 목소리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장을 펼쳐놓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좀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물론 어떤 논점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견해에 대해서 경청하고 들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게 이제 개인정보 학회에서 하는 세미나와 달리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조금 더 열린 장에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거는 말하자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수기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해커톤 같은 형식 또 일종의 그 수기는 맞습니다만은 그건 의사결정을 위해서 굉장히 좀 치열한 면이 있었었지요. 그 전 단계 정도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어떤 점에서 그 개인정보위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바라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하고 또는 다른 견해에 대해서 의견을 코멘트하는 것은 충분히 허용됩니다. 뭐 그 점은 충분히 다 오케이 되니까요. 그걸 포함해서 각자가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너무 길면 또 재미없으니까 바로 그러면 패널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 사무국장님이 좀 사정이 안 돼가지고 정책과의 구민주 사무관님 나와 계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구민주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당초 저희 국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대참하게 되었고요. 오늘 나오는 좋은 얘기들은 잘 귀담아 들어서 저희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이제 주제 자체가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바란다기 때문에 아마 사무관님께서 귀를 한껏 열고 네, 충분히 이렇게 알겠습니다. 의견을 들으시는, 물론 이제 제가 말씀하실 기회도 드릴 겁니다. 또는 아마 네, 그 어떤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점에 네, 네, 대해서는 뭐 아시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좀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고요. 근데 네, 대부분의 역할은 하여간 어떤 바람들이 있는지를 정말 열린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원래 예정돼 있는 여기 순서대로 부르겠습니다. 심우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경인교대에 근무하고 있는 심우민입니다. 뭐 이게 통합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뭐 아주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고 또 개정하면서 내용들도 많이 조금 이렇게 뭐 공부를 해서 오늘 뭐 다른 선생님들 말씀 듣고 많이 배우고 또 저도 의견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심 교수님께서는 사정상 그 오후 4시에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고 했었죠? 예, 그 예, 부분, 예. 예,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그 예. 전에 하실 말씀 다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으로는 고한경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법무법인 광장의 고한경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귀한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서두에서 우리 그 저장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포럼을 통해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저도 듣고 배우려고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해커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데이터 3법 개정과 관련된 해커톤에 2차례 모두 참여를 했고 그 과정들 통해서 특히 오병일 행동가님과 같은 또 시민단체 전문가분들의 고견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이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다양한 의견 더 경청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김재환 실장님, 인터넷기업협회. 예, 안녕하세요. 네, 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입니다. 예,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 기업들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참석했다기보다는요, 저는 그 KRIGF 코리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 참여를 하고는 있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못해서 되게 죄송하고, 작년에도 일정상 작년 그 포럼에도 참석을 못해서 많이 죄송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래도 한 세션이라도 이렇게 참석해서 의견 드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바라는 바가 많습니다. 이제 예, 출범하셨으니까 오늘 나온 의견 그리고 계속적으로 드리는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잘 반영해 주시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에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저도 듣고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소비자연맹의 정지현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정지현 총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나요, 혹시? 안 보이십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줌 토론이 익숙치 않아 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전체 화면을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다. 예. 그러면은 장여경 상임이사님 소개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의 상임이사로 있는 장여경입니다. 8월 4일까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8월 5일부터 통합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또 바라는 바도 있어서 오늘 그런 것과 관련한 여러 말씀들도 듣고 저도 또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 사무총장님 나오신 것 같네요.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소개 및. 볼륨을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입니다. 좀 링크가 잘못돼서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네. 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몰라서 듣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소개를 다 마쳤는데요. 제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제 소개를 안 했습니다. 한참 일하다가 지금 저희 사무실에 이제 옆칸인데 회의실 쪽에 와 있는데 저는 윤봉남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도 장여경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8월 4일까지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있다가 이제 전임 위원이 되었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에서 새 사기, 이제 기수로 말하면 사기인데 통합 개보이다 보니까 새로운 기수로 보여집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후임 우리 보호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들 한번 이렇게 모아보는 그런 사회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개인적인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소회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쟁점으로 소주제들이 6개나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얼마만큼 심도 깊게 얘기 나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다들 받으셨죠? 내용은? 예. 첫 번째 소주제는 이렇게 쓰여 있네요. 8월 5일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는 주제인데요. 아까 인사 순서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순서대로 할 텐데요. 제일 할 말이 많으신 분처럼 보이는 게 김재원 실장님 같은데요. 마이크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시급하다고 하니까,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을 8월 5일 날 하고, 근데 그 이전에도 이제 데이터산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좀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계각층의 말씀들이 있으셨고, 거기에는 우려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고,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조금 대립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합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금 잘 조율하고 조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할 텐데, 그것보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과 새로운 개인정보에 따른 관련된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를 포함해서 그런 제도에 대한 홍보, 안내들이 좀 많이 되어야 다양한 국민들이 이런 정보에 대한 좀 오해로 인한 두려움, 걱정,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극적으로 위원회 출범도 홍보해 주시고 관련된 새로운 제도도 좀 설명을 많이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나오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이해관계자의 조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명 정보를 포함한 홍보 및 안내가 중요하다는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순서를 지정권을 가져버리니까 너무 좀 죄송스러운데 자유롭게 다른 분 먼저 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 예, 이러면 또 안. 심은미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요. 예. 일단은 이 통합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에 이제 부처별로 소관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규제 원칙이나 집행 자체가 일관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웠다라는 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비자의 보호 내지는 이용자의 보호, 인권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 통합 얘기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통합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향후에 법이 적용이 되면서 정말 그 통합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무리 법을 뜯어봐도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에서 떼온 것까지는 일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한 측면들은 있지만 여전히 이제 신용정보법의 상당수의 권한이 다 금융위원회 쪽으로 가 있는 상황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개인정보법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말고도 과거에는 이제 교육 관련된 법제나 의료법 여러 분야들이 있었는데 실제 그냥 조문의 문구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개보위가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제 사안이 발생하면 개보위가 아무리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부처의 소관을 넘어서 내지는 법령 근거를 넘어서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보위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위원회하고의 어떤 법 적용에 관한 사전 조율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교육 파트나 의료 파트 이런 부분들하고 또 법 집행에 관한 조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조금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 이제 활동하면서도 한 가지 이제 좀 저희 개보위에서 의논되었던 게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실제 이제 얼마만큼 확진자들의 동선 정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 보건복지부 쪽이나 이쪽 중대본 이쪽과 의논해 가지고 진행을 할 거냐 이런 이슈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쉬웠던 게 제 경험에서도 적극적이지를 못했어요. 과거의 권한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지금 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통합 개보위가 된 마당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금융위 문제와는 또 별개로 다루더라도 신용정보법의 문제는 별개로 다루더라도 교육이나 의료 파트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아주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말씀해 주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고한경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예. 가장 중요한 이제 개보위 우선순위들을 이미 이 심 교수님이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개인정보 쪽도 실무를 많이 관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수범자 입장에서 이제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심 교수님 얘기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지금 아직도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일관적인 해석, 전체적인 이 부처마다 다른 해석들이 그동안 문제되어져 왔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이 일반법으로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개보위가 또 특히 해석 주무기관으로 하게 되는데,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인 이제 신용정보법은 그 부분에 대한 해석 권한을 금융위가 아무래도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같은 유사한 조항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이루어졌을 때 수범자는 사실은 어느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뭐 이런 같은 조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특히 정보 주체 입장에서도 그 혼란이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관된 어떤 해석 메커니즘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그 외에도 의료법이라든지 생명윤리법, 뭐 교육 관련한 그 개인정보보호법령 등 지금 아직도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 특별법령에 대한 총괄적인 일관된 해석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산업계 입장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 제기해왔던,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어떤 이제 주무부처기도 하지만 이제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총괄 부처로서, 통합부처로서 강력한 집행 권한을 갖게 되는데,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되는지 그 정책 방향, 특히 이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상당히 중요할 거로 보인다. 특히 이 산업계의 이 입장만 또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어떤 보호의 측면에서 인권적인 측면은 어디까지 어떻게 그 균형점을 가져갈 것이며, 특히 그동안에 이런 어떤 혼란이 야기됐던 것은 개인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처리자가 마치 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이 중요한 어떤 이해 당사자인 것처럼 오인이 됐는데, 실제로는 개인정보 처리자도 개인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협력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맥락에서 그런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그 패러다임이라든지 철학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불거지고 있는데, 이 전통적인 특히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정보 주체의 인권 침해가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오히려 더 그 방점을 가지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또 안전한 활용과 관련된 역할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여러 전문가들 이 자리에서 논의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별 이렇게 권한이 나눠진 상태에서의 일관된 해석, 그리고 또 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말씀 들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산업계 쪽에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서의 오히려 활용의 중요성과 또 반면에서의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서는 이제 어려운 숙제를, 정말 그게 그냥 단순한 그 정반대의 두 마리 토끼가 아닌 어떤 균형점이 새롭게 이렇게 형성되어 가야 한다. 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 제 화면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 나누고 있는 거 알고 계시는 거죠? 장혁영 그 상임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굉장히 막대한 권한을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획득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그 배경에는 EU 적정성 평가가 자리하고 있죠. 그 유럽의 그 GDPR 적정성 평가 기준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우리 정부가 한번
적정성 평가 신청을 했다가 이제 부적정 결정이 났었고요. 이처럼 사실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개인정보감독기구에 대한 국제규범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제규범에서 또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정보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차적으로는 독립규제기구로 분류가 되고, 독립규제기구는 이제 피규제 대상으로부터 피규제 대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정보 주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제 국제규범이 확립돼 있고, 그래서 이제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정보감독기구는 기본권의 수호자라고 불렀죠. 가디언이라고 부르고, 그것 때문에 독립성이 필요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 독립적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독립성으로서 정보 주체를 충분히 보호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또 이렇게 막대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것을 국민들이 지지를 하려면, 국민들에게 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규제기구가 왜 필요한지도 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다라는 걸 또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지 또 그 예산과 그 인원에 대한 또 정당함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고, 또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지 원스톱으로 잘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안내가 좀 신속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이제 민간 단체들은 이미 데이터 3법 통과 이후에 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가명정보가 오남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 어린 민원이나 상담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잘 할 거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 눈높이에 굉장히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나 이런 안내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된 위원회로 된다는 의미가 정부 기관 내에서도 일정한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향후에 민간을 규제하는 기관으로서도 상당히 독립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이 이제 지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그런 독립성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정보주체의 보호 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 새로운 제도 하에서 어떻게 그 정보주체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무총장님 다음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중요한 과제가 통합법위에. 목소리 다시. 네. 앞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 저는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정부가 개인정보 3법 통과시키면서 사실은 소비자에게 활용도 굉장히 보호도 중요하고 활용도 중요한데, 너무 활용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전문성을 좀 확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와 함께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좀 독립성을 좀 확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 직원들의 이제 전문성을 확보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전문성, 그 다음에 그런 어쨌든 당정청이나 이런 부분들로부터 어쨌든 좀 그런 정치적인 부분으로부터의 좀 독립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소비자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목소리를 좀 내줄 수 있을 때, 저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좀 중요한, 지금 어쨌든 뭐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들로부터도 굉장히 아직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여기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소비자로부터 굉장히 저는 중요한 그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위원회에 좀 바라고 싶은 부분들은 어떤 그런 중요한 위원회에 참여하다 보면 그런 보여주기에 굉장히 또 치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같은 것들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쨌든 뭐 이후에 뭐 보도 같은 것들을 뭐 딱 정해놓고 그냥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막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굉장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것들을 어쨌든 다양한 좀 소통을 좀 활발하게 해서 민간의 목소리, 그다음에 전문가의 목소리 같은 것들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 들린 키워드에서는 신뢰, 전문성, 독립성, 소통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구민주 사무관님 이렇게 네. 쭉 아주 열심히 타이핑하는 것은 이미 화면에 다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듣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네. 혹시 쭉 들으시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인상 깊었던 내용 뭐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기회를 드릴까요? 네. 네네네. 주시는 말씀 다 이제 제가 적어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일단은 저희 뭐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점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성이라든지 내부적 역량 강화 측면에도 앞으로 많이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신생 조직인 만큼 약간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라든지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늘 기울이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기관 간의 법령 해석이 갈릴 경우에 수험자들이 혼란이 많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기관 간에도 조율이라든지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좀 내실 있게 구축을 해서요. 좀 뭐 저희 정책 협의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부처 간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깨가 무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한 2년 반 정도의 그 보호위원회 활동을 하면서요. 그 한 가지 아까 그 정 사무총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참여해본 경험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보여주기식의 토론은 없었고요. 정말 열심히 토론했고 그때 비상임위원들도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토론에서 결정하는 그런 문화들은 과거에 쭉 이렇게 좀 만들어져 왔다고 보여져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안 가본 길은 다른 정부 부처의 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국민들 또는 민간 영역을 이제 직접 컨트롤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면 어쨌든 직접 이제 행안부의 권한을 이어받아서 또는 방통위의 권한을 이어받아서 규제를 직접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 해본 일인 거지요. 그래서 정부 부처의 조율이든 아니면 민간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에서도 상당히 그리고 전문성의 또 다른 영역이 이제 국제 영역인데요. 이제 뭐 다행히 이제 그 지금 적정성 평가에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오늘 봤습니다만은 후속 업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어떤 한계가 또 있는 만큼요.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분들께서 그 보호와 활용 얘기를 안 그래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는 그 데이터청 이런 주제도 얘기 나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냥 보호자 떼고 개인정보위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보호도 하고 활용도 해야 되니까. 물론 또 그 장 위원님은 다른 말씀도 하셨는데 장 이사님께서는 그래서 이 활용과 보호에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활용과 보호의 균형점 하면은 누가 말을 해도 다 옳은 얘기 같은데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게 좀 달라 보인다는 생각이 저는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러면은 아까 제가 2마리 토끼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 이게 그냥 막연하게 느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 각각의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처한 위치나 아니면 전문가의 견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현 시점에서 뭐가 중요한지라든가
아니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디에 좀 더 방점을 둬야 되는지, 뭐 이를테면 아까 사무총장님께서는 활용에 너무 치우친 거 아니에요? 현재 논의가 이런 문제 제기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진솔하게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말씀을, 물론 일부 말씀은 나왔습니다만은 해보는 기회를 삼았으면 싶습니다. 똑같은 순서는 아닐 겁니다만은 다시 우리 김 실장님께, 정책실장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보호와 활용. 근데 어느 부분에 포커싱 해야 된다. 라는 게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판이 너무 보호에 치우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그동안 있어 왔던 중에 이제 올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좀 활용과 관련된 물꼬가 좀 트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에부터 지금까지 뭐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요번에 법 개정도 그게 완전히 뭐 체계적으로 통합이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거를 그대로 특례 규정으로 들여오고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것들이 좀 어떻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통합이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 처리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의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지만 가명정보의 개념, 그 다음 가명정보의 활용, 가명정보의 결합 이런 절차 등에 있어서의 당연히 보호 조치 충분히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일단 그거를 잘못했을 때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심각해서 활용에 대한 물꼬를 트이긴 했는데 정말로 사업자들이 이 조항을 가지고 가명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가명 정보로 뭔가의 뭐 통계 작성을 하던 뭐 산업적 과학적 연구를 할 수 있을지 결합을 요청해서 그 결합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일단 좀 많이 두려울 것 같아요. 기존에 비식별 조치한 것 가지고 이제 형사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있었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비식별화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아예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인데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로 이제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또 당연히 개인정보를 가명화된 걸 개인정보화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뭐 매출액의 3% 이상 되는 과징금까지도 조항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제재 조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금 조항만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이 찾아진 것인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행정예고가 돼서 의견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개인정보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기존의 방통위와 행안부에 있던 그런 뭐 고시나 가이드라인 등등 많은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산업적인 활용 그리고 안전한 활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사업자들이 가명화해서 안전하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들을 위원회에서 좀 만들어 주시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많이 사업자분들하고 저희 이제 협회 회원사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좀 막연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선명한 길이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역시 아까 소프트한 게 맞죠. 기업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아마 많으실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과연 이 가명 정보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과징금의 위험 부담과 이 속에서 제대로 할 수야 있겠냐, 또는 뭐 현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오히려 활용점에 좀 더 이렇게 좀 물꼬를 터달라, 저는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자, 조금 자유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들 제가 지명을 순서대로 안 할 테니까요. 일단은 그 김지원 실장님의 의견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는 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든, 좀 아까 일부는 말씀하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편하게 손만 들이시면 됩니다. 누가 다음 말씀 이어갈까요? 예, 고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실무적인, 그리고 이제 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필요성에 대한 이 핵심적인 몇 가지 실무에서 제기되는 얘기들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토론을 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예,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여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가 EU GDPR이라든지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또 뭐 최근에 시행됐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제 그 CCPA 등과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할 기회가 좀 있습니다.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거나 그런 맥락에서 이제 검토를 할 기회들이 개인적으로 있고, 또 책도 한번 같이 공저로 하면서 EU GDPR 원문들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여튼 특징적인 것은 많이 지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너무 지나치게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 동의 규제가 특히 정보통신망법이 이번에 특례 조항으로 흡수됐지만 특히 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조차도 그 계약 체결이라든지 처리 위탁에 대해서도 다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과징금 규제가 이 정통망법에는 있긴 하지만은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조항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마저, 그리고 파기 규제에 대해서마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과도한 측면이 있는 그런 측면이고, 오히려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미비한 또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무조건 산업계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취급자만 제재하는, 그래서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 제도적인 효과는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보이고, 특히 개인정보 주체에게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균형이 상당히 깨져 있고, 그리고 법 집행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일관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란만 그동안 가중돼 왔던 거죠. 이런 것들을 글로벌 수준으로 조정을 하되, 특히 이 동의 규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아직 사회적 공감까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데이터 3법 개정에 있어서 이제 이번에 가명정보 개념 정도만 도입이 돼서, 또 과학적 연구라든지 아주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결합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진전된 부분이 있는 거죠. 활용에 너무 방점이 찍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 기업들 가서 데이터 3법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강의도 하다 보면 받는 질문이 너무 제재 수준이 높아서 가명 처리 함부로 못하겠다. 그래서 제도는 마련해도 실제로 그것이 실질적인 활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얘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뭔가 근본적인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서 활용을 좀 더 열어주되 보호 수준도 올리려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이 법을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어떤 잘 만들어진 법제도가 추가적으로 더 논의되고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동의 규제에 대한 얘기는 사전 규제라는 측면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주체도 동의할 때 고지되는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또 그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고지 내용은 다 클릭하면서 사실은 이
데이터 독점이라든지 어떤 그런 류의 그 스타트업이나 지금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모두 실패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사전동의 규제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수준 정도, EU GDPR 수준 정도로만이라도 규제 수준이 개선되거나 그런 논의들이 적어도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특히 안전한 활용이 없으면 뭐 기업도 망하고 정보 주체도 모두 프라이버시 침해되고 이런 류의 지금 인식은 다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구체적으로 산업계 쪽에서의 이제 구체적인 현장에서 아마 그 법무 업무를 하시면서 또 개인정보 전문가로서 이렇게 동의제도의 어떤 폐해 내지는 글로벌 수준보다 너무 사전 규제를 의존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이걸 이제 중심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다른 분, 예, 장혁영 이사님. 제 생각에는 그 기업들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들하고 정보 주체 간의 인식의 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는 오히려 정보 주체가 되게 보호를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했지만 전부 무혐의 처분났고, IMS 헬스 사건에서는 심지어 민감한 정보인 처방전을 가명화해서 판매를 했고, 심지어 국외에 기업에게 유출이 됐는데도 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났고, 뭐 홈플러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들이 이제 소송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서 정보 주체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들이 자기 개인정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책임지고 있지 않다, 형사적인 정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민사적인 배상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불만이 사실 정보 주체들은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큰 빅데이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수집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동통신이나 아니면은 본인 확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또 가공해서 판매가 예정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보 주체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다, 나 모르는 새에 내 정보가 판매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게, 이제 기업들은 활용이 충분치 않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 사실 정보 주체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이 정보 주체들이 결국에 신뢰하지 않는다면 사실 국가적인 빅데이터 산업이나 아니면 개별 기업에서 개인정보 처리할 때도 정보 주체나 소비자 이용자들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계속 이제 사회적인 불안이나 불만들이 가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동의권도 좀 개편이 돼야 된다, 이런 요구가 이제 기업들이나 일부 전문가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나 발표 자료들을 저도 가끔 보게 되는데, 이용자들이 불만으로 생각하는 건 클릭이 귀찮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동의를 하긴 하는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지금 이 동의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내가 판매하는 것까지 동의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있지 못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또 정보 주체들은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있어서 정보 주체들이 바라는 건 너무 활용이 일방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정보 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결국에는 데이터 산업이나 이런 데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산업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냐, 데이터 경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냐, 이런 의견들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정보 주체 쪽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소비자연맹의 사무총장님. 예, 약간 비슷한 장 이사님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뭐 김 실장님께서 그동안 법이 너무 그 보호에 방점을 뒀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정보법이 보호도 안 되면 활용도 안 되면서 저는 보호도 안 됐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뭐 형식적인 동의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분명히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어쨌든 동의를 했다라는 것만으로, 그리고 동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또 사업자에게 이게 면책으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사실 이제 분명히 개선돼야 될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그동안 수집 목적에 사용을 했으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만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을 수집 목적을 넘어서서 계속 활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동의 만능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이 수집 목적에 맞도록 지금 뭐 법이 이제 개정된 그런 시행령도 이제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것들이 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해주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동의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너무 사후적인 피해 구제로 갈 것이 아니라 저는 사전적인 부분들을 예방적 차원으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소비자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예측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기술 뭐 그런 뭐 ICT나 IoT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선제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가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개인정보 3법이 이제 좀 통과되고 하면서 굉장히 각종 그 뭐 세미나나 토론회 같은 것들이 많이 열렸고,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그런 부분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그 우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분들이 좀 참여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는 유권 해석 같은 것들을 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정부 기관이 뭔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뭐 민간 그 위원회를 활용한다든지 하면서 이런 그 예측 가능하지 어떻게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들을 알려준다면 그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들한테는 저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확실히 정보 주체 입장이냐 아니면 기업이나 산업계 입장이냐에 따라서는 분명히 어떤 그 초점은 좀 달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갖고 있는 숙제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게 서로 상반된 요구 같은데 어찌되었건 다 불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제대로 못 써먹으니까 불만, 그다음에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제대로 보호 못하고 있어서 불만, 이게 다 불만으로 누적돼 있는 건 사실 같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참 또 많은 숙제가 남겨진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혹시 코멘트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뭐 지금 말씀들 해주시면서 다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잘 활용할 수 없다라는 이제 문제점. 그 다음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뭐 권익 침해라든지 권리 침해가 있다라는 문제점. 요 두 가지가 다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게 왜 발생하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제가 잘못돼서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원인 자체가 기술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기술은 과거처럼 어떤 A라는 요건을 정하고 여기에 맞으면 허용하고 맞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고 이렇게 일도양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존의 법이 그 현재 기술에는 친화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EU에서 또 마찬가지고 이제 그 DPA들이 자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내고 그때그때 적용되는 판단 기준들을 제시하면서도 어떤 때는 기존에 판단했던 것과 사후에 판단한 것이 달라지는 현상들,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일단 기술 환경이 되게 유동적이다. 그래서 형식적인 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규율할 수 없다라는 게 그 관점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보인다면 지금 이제 저희가 논하고 있는 쟁점 중에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아주 유동적인 상황에서 형식적인 규정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할 것인가. 물론 법제 개선도 중요하지만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가 무언가를 해석하고 지침을 주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상황 대응들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보호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아까 정지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또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 이렇게 어떤 의견들을 계속 제시해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산업계도 움직이고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EDPB나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나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보면서도 이거를 만약에 똑같은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내면 과연 산업계나 시민사회 진영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걸 자꾸 문구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궁극적인 문제점은 신기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지 또 산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맥락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지 어떤 법에 정해진 그 문구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하는데 너무 초점을 둘 필요는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호위원회가 신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독립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주전공이 개인정보 쪽은 아니었고 주로 지적재산권 쪽에 있다가 이제 보호위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탄력적인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저는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과연 유럽식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한들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다 동의할 수 있겠냐. 실제로 그런 리스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도 균형점에 대한 얘기는 많이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곤 하는데 좀 추상적인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탄력적이고 조금 더 유연하게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능력과 또 그것에 대한 나름의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의 수용력 이게 좀 함께 필요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사무관님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저 시간은 아주 짧기 때문에요. 짧은 시간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사실 말씀해주신 그런 법제도에 있어서의 어떤 좀 개선점들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조금 이제 저희가 뭔가를 하자는 이제 그런 건 있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서 어떤 탄력적인 해석이라든지 신기술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은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 공유를 해가지고 좀 그런 점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유럽에서 그 GDPR을 만든 이후에 상당히 많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하나의 규정을 구체화시켜 오는 과정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11년에 출범했나요? 하여간 10여 년의 과정에서 보자면은 그런 구체화들은 좀 많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논란만 했던 비식버러의 경우에 이제 다른 데서 만들긴 했지만 하여간 그런 쟁점들 포함해서 향후에 그 가이드라인 작업들을 해 가면서는 조금 더 좀 우리도 한번 이제 새로운 위원회로서 어떤 변모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 양해 말씀드릴게요. 사회자로서 저희가 주제는 많은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해왔는데 대신에 1번, 2번 주제가 저는 중요한 주제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패널 분들께 시간을 충분히 드렸던 것이고요. 3번 이후 쟁점에 대해서는 전원이 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분만 말씀하시되 대신에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는 그 주제에 맞게 꼭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절약해 가면서 이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정부의 데이터 정책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근에 데이터청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는 이게 데이터청을 만든다면 만약에 물론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이 데이터 정책과 관계를 맺어야 되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이슈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요. 이제 아까 그 장혁영 이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고 또 정지현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독립성의 문제 그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결의 질문 두 가지가 이게 쟁점 3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분 먼저 패널 분들께 마이크를 드릴게요. 통과? 일단 예. 그 상 이사님. 일단 이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독립성에 대해서 이제 유럽의 판례도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연구자들의 이제 국제 문헌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 독립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혼재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피규제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국가기관인데 국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도 이제 감독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규제기관이자 어떻게 보면 소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정부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가 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직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사나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국제규범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받아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바야흐로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정부나 여당, 이제 국회 여당이나 이제 데이터청이나 데이터 활용 부분에 이제 힘이 많이 쏠리고 있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이제 제 생각에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3법을 추진할 당시 이제 정부가 표방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축으로는 활용을 하면서 한 축으로는 안전하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할당을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또 대통령님이 처음에 데이터 3법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도 한쪽으로는 활용을 하지만 안전하게 할 거다. 근데 그 안전하게 하는 것이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강화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도 나고, 그래서 거기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역할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지금 하위법령이랑 관련한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정보 처리자인 기업 측에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좀 뭐랄까 압도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시행령을 재입법 예고하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미 입법 예고했던 시행령을 수정해서 재입법 예고를 했다는 건 사실은 이제 기업들 요구에 굉장히 세력적으로 많이 밀렸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안팎에서 말씀 들을 때는 뭐 기업들에게선 이런 얘기 듣는다, 저런 얘기 듣는다, 이런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정보 주체나 소비자나 이용자들은 정부와 그렇게 소통하는 경로가 확보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큰 데이터 정책도 견제가 돼야 되지만 개인정보 처리자인 피규제기관으로부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충분히 독립적이어야 하고, 특히 지금 가명 처리나 결합이랑 관계된 이제 고시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을 할 텐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셀프 결합을 허용해달라, 그런 요구들을 기업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뭐 결합 전문기관을 따로 만들자고 한 것 자체가 어쨌든 안전하게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인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좀 분리를 하려는 취지가 있는데, 심지어 뭐 지금 고시 수준에서 셀프 결합을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받고 있고, 그것을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이런 규제기관들이 또 약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망설이시는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법 개정 쭉 과정에서 국민들이 수인해 온 한도가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안전한 활용 역할을 좀 일임했던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독립성에 관한 얘기부터 했는데, 예, 아시죠? 사무총장님. 네, 저는 이제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이제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겪으면서 이제 공공의 이익과 이제 프라이버시 사이의 그런 간극, 그다음에
어쨌든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감시가 굉장히 이제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한 이제 감독이 저는 굉장히 강화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강화되어야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 부분의 개인정보 활용이 사실 대부분 법령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정해지고 나면 이걸 사후 통제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공 부분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예, 고 변호사님. 여튼 앞서 이제 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아까 심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기술의 변화 때문에 지금 각국이 이 개인정보 관련 법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마라, 이런 건데, 지금 사실 동의 규제가 딱 사전 동의 규제가 그런 패러다임에 묶여있는 규제라고 봤던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활용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활용이 정보 주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갈 수 있도록, 단순 마케팅이 아니라 어떤 그런 마이데이터적인 측면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전문가들이 자문해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를 제가 이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단순 규제기관으로만 정체성을 가져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대립적인 사회 갈등만 계속적으로 다루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자를 이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반자, 자율규제의 하나의 그 툴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바꿔주지 않으면 기존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재적인 수준, 대립적인 어떤 규제의 기관과 피규제 기관의 관계로만 설정해가지고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상향, 재고는 당분간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지금 감염병 예방법 때문에 아까 잘 얘기해 주셨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제 이 정보 공개, 동선 공개 때문에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인권 침해적인 측면의 이 이슈들이 사실은 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활용과 관련해서 국가기관이 더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있어 하고 유혹을 느끼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원론적인 독립성 에 조금 더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기관의 IT 기업들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영장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감시와 통제 사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개보위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산업정책이 사실은 개보위가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데,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은 아무래도 개보위의 이름도 보호의 방점이 있고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 근본적인 자기 역할로 가져가긴 상당히 어렵지만, 다만 개보위가 이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적절하게 가져가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으면 사실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심우윤 교수님 먼저 부탁할게요. 일단은 사실 이렇게 내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호와 균형의 어떤 그러니까 보호와 이용의 어떤 균형점을 찾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 지금 쟁점이라는 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독립성 보장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이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돼 있고, 앞엔 또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의 어떤 관할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환경에서 예를 들면 정부가 전체 정책에서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둔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기서 어떤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개입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성이라는 게 말로만 있는 거지 실제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독립성을 어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제 뭐 시간이 짧아가지고 뒤에 것까지 그냥 합쳐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 개보위에서 이렇게 뭔가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고 할 때 그 프로세스나 절차에 나왔던 이야기들이나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한 내용들을 아예 그냥 다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 아까 EDPB나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EDPB나 이런 데에서 가이드라인 이런 거 만들 때 보면 최종 가이드라인도 나오지만 그 전에 보면 컨설테이션 했던 걸 다 문서화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자는 어떤 의견을 줬고 이용자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는 이런 가이드라인 내지는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수긍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 과기정통부라든지 데이터 산업을 진흥해야 되는 부처들이 있죠. 그런 부처들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 의견은 이런 거야 라가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는 이런 의견도 수렴해 봤고 결론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 이걸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떤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지금 법령평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침해 요인 평가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 그 공개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부서한테만 권고를 하고 실제로 이걸 웹페이지에다 공개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공개를 하니까 처음에 권고니까 부처들이 안 따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권고가 공개가 되니까 이게 심적인 부담이 있어요. 개별 부처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권한을 유지하면서 독립성도 발현하고 전문성도 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래서 공개성, 문서화된 공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부탁합니다. 네, 저는 뭐 독립성 관련해서 우리 장혜경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게 있어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 이번 개인정보법 시행령이 나오고 그 이후에 입법 예고가 나오고 그 이후에 재입법 예고가 나왔던 것은 저희가 산업계에서 개인정보 추가 이용이나 결합 절차와 관련된 내용 중에 일부 위임입법의 한계를 좀 초과하는 부분이 시행령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입법 취지에 맞게끔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국정시 규제계획심사위원회까지 올라가면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던 거고 그게 뭐 기업에 뭐 이렇게 지금 이익에 수렴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법에 위임된 취지에 맞게끔 좀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피규제기관으로부터 독립까지 말씀하셔서 우리 기업들이 참 열심히 노력을 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안전하게 활용을 하고 동의제도도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런 절차들이 참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법령으로 갈수록 뭔가 선명하게 그리고 수범자들이 예측 가능하게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저희 산업계에서는 산업계에서 정말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런 걸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위원으로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몇 차례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실질적으로 ICT 산업 또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거의 수렴이 된 생태계다 보니까 ICT 산업에 기반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산업계에서는 하고 있어서 향후에 법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정말 그 부분은 좀 있어야 그게 전문성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책 개발이나 아니면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와 약간 이렇게 결을 달리하는 얘기라고 해도 뭐 내용 자체로서 다 그대로 의미 있게 들었고요.
저기 사무관님께는 좀 이따 마이크 드릴게요. 쟁점들이 네. 좀 더 남아있다 보니까요. 메모 잘 해두시고요. 네. 저는 이제 다음 주제하고 연결되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제 심우명 교수님께서 공개 원칙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안 지켜지는 원칙 중에 하나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잠깐 이제 지금 인기협에서 실장님 말씀에서 참여 얘기에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 자체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2년 반 동안 일하는 동안 한 번도 어떤 사람도 참관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시민단체에서 일부 참여를 했다고는 들었습니다만은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데 말하자면은 발언권이 주어질지 또는 정책 결정에 의사결정이 반영될지는 좀 별개 문제라 하더라도 사실은 공개되어 있는 회의에 참여해서 워칭하는 것은 필수거든요. 기본에서는. 따라서 지금 아이디어 주신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위원 참여의 길을 열게 해달라는 의견도 충분히 이제 향후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될 거지만은 그 전 단계에서도 이 공개가 얼마만큼 잘 이렇게 말하자면 참여 형태로 확산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요구를 해왔다는 걸 공개한다. 이거는 저는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말은 했는데 분명히 다른 의견일 텐데 뭔지는 몰라요. 그걸 어떻게 개인정보위원회가 들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으로서 뭐 이렇게 형성되었는지 이 부분은 좀 더 명료해야만 사실은 그게 독립성을 더 강화하는 길이라는 얘기는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제하고 이게 왜 연결되냐면요. 사실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가 공개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참여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그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덧붙여서 향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 원칙에서 어떤 부분이 꼭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는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부분이 강조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만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안 하셔도 되고요. 따로 없으시면 두 분이 하신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 주제는 심 교수님이나 김 실장님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고요. 자, 쟁점 5번이 조금 이제 전문적인 주제입니다. 사실은 의결기구로서의 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부분 코멘트는 사실은 이제 어떤 고민이냐면요. 과거의 통합개보위 이전은 의결기구였습니다. 그래서 법령 해석이든 아니면은 18조 5항에 의한 동의에 대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위원회 의결이 위주로 됐었고요. 행정관청으로서 역할은 좀 작았습니다. 반면에 통합개보위에서는 행정관청으로서 아까 국무총리 산하의 기관일 뿐만 아니라 행안부 권한과 방통위의 규제 권한을 그대로 다 흡수해 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약간 양상이 달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를 주거나 통합개보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말씀 바랍니다. 역시 손 안 들으면 넘어갈까요? 아직 얘기할 시간은 그래도 충분한 것 같기 때문에요. 사무총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아까 이어서 그냥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냥 거버넌스 그런 틀어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그런 기구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안에서 어쨌든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어쨌든 좀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독립성을 어쨌든 유지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의결을 할 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은 어쨌든 정부의 그런 입김으로부터 저는 자유롭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 그런 방안들도 저는 독립성을 또 할 수 있는 그 방안 중에 좀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또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오히려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오히려 정식 권한을 가지신 분, 상임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권을 그냥 양해하시라 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만은. 네, 장영 이사님. 그 다음 고 변호사님.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오늘 줄곧 한 가지 주제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2년 반 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활동하면서도 느낀 거고,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 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 간의 거버넌스 구조로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가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주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개인정보 처리자들 의 의견이나 아니면은 그 뭐 데이터 결합 거버넌스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구조에 비해서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뭔가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국가 데이터 정책의 정보 주체가 또 조직화돼서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은 이제 조직화되어 있는 산업계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보주체 의견을 좀 청취하고 정보주체와 접촉하는 면을 좀 넓히기 위한 좀 적극적인 역할을 좀 모색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버넌스 구조에서 어쨌든 한 축으로 절대 정보 주체를 이해 당사자 중에 하나인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정보 주체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시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 변호사님.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동안 독립부처이기 전에 주로 이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고 그 집행 권한은 행사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숙제가 결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제재 그리고 관련한 어떤 이 처분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이제 업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여러 고려들이 있어야 되고, 특히 아까도 나왔지만 내부 이 직원들의 전반적인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위원들께서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전문성이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이나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결국 사무처나 그 관련 직원들의 역량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확충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 기능은 아까도 장혁영 이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정보 주체의 권리의 실질적 보호,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까지 얘기하셨지만, 여튼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 지금까지 개인정보 처리자, 왜 제가 자꾸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방향의 그동안의 어떤 법 집행이나 법 제도가 있었다고 지적하냐면, 프라이버시 보호가 오히려 뒷전으로 가 있고 개인정보 자체의 수집만 가지고 문제를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의 실질적인 보호, 지금 뭐 감염병 예방법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사회적 약자나 차별 라벨링, 이런 낙인 이슈로 불거지는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정보 주체의 편에서의 어떤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막연히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사회적 어떤 맥락에서 그런 식의 이슈가 불거질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에서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 집단, 그리고 뿐 아니라 정보 주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의 보호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강화는 아마 개인정보 처리자도 자기네의 레퓨테이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부로 법 위반하거나 마구잡이 쓰겠다,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기업 책임성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법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이 나오기 어려운 거라고 저는 봤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원래 쟁점 6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한 10분 잠깐 미만인데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우민 교수님이 4시에 꼭 나가야 보셔야 된다고 해서 말씀 도중에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만 남기고 가셨고요. 혹시 패널로 참여하지 않으신 참여자들, 플로어라고 흔히 말하는, 이건 뭐 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플로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패널로 참여하지 않으신 분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분 있으면은 채팅 메시지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분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5분 안에 올려주신 분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분 내지는 2분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긴 뒤에 플로어에서 의견이 있으면 듣고 바로 마지막 패키징은 그냥 구민주 사무관님께 마이크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조금 그동안 얘기와는 좀 결을 달리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운 우리 공통의 숙제 같은데요. 세계적인 개인정보 규범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적정성 결정을 받게 되면은 어쨌든 EU 쪽과는 활발한 교류가 될 건데 사실은 글로벌 규제, 개인정보 규범 수립에서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아직은 좀 후발 내지는 상당히 법제도 자체는 벌써 10여 년 이렇게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디고 내지는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좀 뒤처져 있지 않나 하는 감이 없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에 대한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율적으로 의견이 있으신 분 위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금 부담스럽나요? 너무 거창한가요? 네, 실장님. 관련된 제도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전문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환경을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GDPR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 그런 배경,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GDPR 또는 개인정보법을 GDPR을 좀 일부 수용해서 법을 개정하게 된 과정, 그리고 미국에서의 지금 논의들, 그런 것들이 조금 그냥 똑같이 다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부분,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주체, 정보 보호 주체의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한 방법은 똑같겠죠. 하지만 해당 지역 또는 나라의 좀 독특한 패턴, 그리고 기업들의 운영 방식, 그다음에 개인정보 주체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수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이번에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좀 바라고 싶은 게 그것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제도를 다 보시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정말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그냥 GDPR, 유럽에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또 GDPR과 관련된 이런 개인정보 보호 제도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선진화된 것처럼 그냥 수용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 또는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에 맞지 않고 산업적 특성에 맞지 않는 제도가 들어와서 좀 걸림돌이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토종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 쪽에 가파라고 표현되는 그런 기업들의 정보 유출을 좀 고려하는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토종 기업들도 열심히 산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패널 분들에서 한 분 정도 기회 드리고 일단 이 주제는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더 없으시면은, 예. 플로어에서는 아직 따로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장효경 이사님께 플로어에서 질문이 나왔네요. 장효경 이사님께 혹시 그간 개인정보보호원회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아직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거나 불명료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국제법 또는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상의 그 인권조약을 참고해서 활용하신 사례가 있는지 소개 부탁합니다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국내법으로 부족한 경우에 국제적인 어떤 규범을 활용해 가지고 해석한 예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니, 일단 저는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나 이제 사무국에 계신 분들하고 토론하면서 어쨌든 제도적인 상상력을 좀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나라에서 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제안을 간혹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처리자 기준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냐 아니냐, 이게 누구 업무냐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판단하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디시전 메이킹 파워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디시전 메이킹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개인정보 처리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자동화된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 규범이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는 이런 논의가 있다, 이런 거를 제시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었는데, 그게 이제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영이 되거나 현행 우리나라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하위법령들과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존의 해석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판단이 바로 적용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편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기술은 지구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정보 처리도 지구적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이제 처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보호 규범도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그 간극이 좀 줄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유럽하고 미국이 굉장히 간극이 컸었는데, 물론 옵트인하고 옵트아웃 차이도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런 개인정보 보호 규범이 강화되고 있고, 연방 차원에서는 또 GDPR 수준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들이 뭐 상원이나 미국도 이제 그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서, 그런 이제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GDPR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미국의 프라이버시 실드가 이번에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또 무효 결정이 났어요. 그것처럼 어쨌든 유럽하고 미국하고 세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범은 점차 차이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국제적인 규범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어쨌든 현행법의 한계는 있지만 계속 염두에 좀 두어가면서 신기술 환경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플로어의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그 운영진의 요청이 4시 10분까지는 정확히 정각에 끝내야 된다는 요청이거든요. 그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연장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플로어의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시간을 못 드린 것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 1분이라서 다른 패널 분들께는 기회를 못 드리고 사무관님께 마지막 랩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 분들의 좋은 말씀 정말 도움 많이 되었고요. 앞으로 저희 이제 정책을 만들고 수립함에 있어서 꼭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이제 취임사로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빨리 달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전한 보호가 전제되어야만 활용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보호와 활용 모두 제대로 이제 결국 저희는 이제 기업을 포함해서 국민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늘 여러 당사자,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참여를 이렇게 확보를 함으로써 저희가 좀 정당성도 얻고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참여와 열성적인 토론 덕분에 아주 풍성하게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못 드린 걸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세미나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박수래요. 감사합니다. 수어의 박수래요. 예, 감사합니다.